왔냐? 내 시나리오다. 영화 한 편 찍어보자. 혹시 채플린 좋아하셔? 그냥 한번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거 찍어서 뭐 하시려고요? 컷. 아버지 괜찮을까? 그럼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시기적으로도 먼저인 임대영 감독의 데뷔작이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시마 나기사에 네.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영화는 뭐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네, 제가 이런 영화 때문에 지금 영화장 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네. 새로운 발견, 네. 네, 새로운 감독의 새로운 첫 장편 데뷔작을 봤는데 뿌듯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였고 시작하면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한 5분만 보면 느껴지는데 네. 끝까지 저를 배신하지 않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기주봉 씨 참 좋은 배우인데 기주봉 씨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제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리고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 제 미스터 말 모 들으셨어요? 최근 작품들 중에선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일단 뭐 미스터 모라고 말하는 모 금산 씨인데 여기 지역이 이제 감독의 고향이기도 하죠. 네. 금산이니까. 금산에 사는 모금산 씨. 네. 또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모 씨는 특별해서 성을 지칭할 때 모 씨라고 말하면 익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이야기가 약간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왔냐? 박태원 씨의 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구보 씨의 일일처럼 네네네. 뭐 강변 같은 게 천변이 있고 그걸 걸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약간 소설적이기도 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희에게로 먼저 만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뭐라 그럴까? 약간 엉뚱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윤희에게는 엉뚱한 측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편집이나 장면의 연결도 굉장히 일부러 단속적인 느낌을 주면서 뚱하게 웃기거나 그 속에서 어떤 페이소스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단번에 뭐 아키 카우리스마키 같은 감독들을 떠올리게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감독이 그런 영향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떠오르는 어떤 한국 영화에서의 어떤 느낌인데 바로 이명세 감독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네. 이명세 감독 영화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무성 영화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커서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고 개그맨의 또 이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오죠. 첫 작품이었던 그 개그맨의 주인공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직업이 극 중에서 시골에서 이발하는 사람, 이발소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고졸하면서도 낭만적이면서도 회고적이면서 향수 짙은 어떤 그런 시선이 있는데 제프린. 그런 또 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모금산이라는 사람은 이발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단 좌우대칭이나 굉장히 그 공들여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또 거울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실제 생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늘 단정하고 뭔가 정리해두고 일기를 빼곡하게 꽂아둔다든지 그런 식의 모습 같은 게 있는데 말 들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순간을 맞았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어떤 말년에 어떤 나이가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중병에 걸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필생의 어떤 꿈을 찾아가거나 혹은 마음속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그리움이든 회한이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행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극 중에서 실제로 로드무비적으로 이 서울을 갔다 오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영화 한 편을 찍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대영 감독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능이 많은 어떤 감독이 출연을 했는데 이 감독은 시작을 영화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떤 뭉클함 같은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흑백이라는 것인데 흑백이라는 선택은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흑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독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본인의 고향이 금산이고 이거 금산에서 찍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금산에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산에 너무 알록달록한 간판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선이 분산될 것 같으니까 톤다운 시키고 싶어서 또 한 가지는 이 주연 배우인 기주봉 씨의 느낌 자체가 흑백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다 맞는 말이고 그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반영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극중극인 영화의 색깔인 거예요. 네. 극중극이 이제 미스터 모인 모금산이 평생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는 그 영화를 상영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 무성 영화이고 흑백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가 영화 속 영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장면을 다 흑백으로 찍었다는 것은 극중극의 형식이자 영화의 질감을 가져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극중극은 다르게 찍었어요. 예를 들면 저속 촬영을 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백이라는 압도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 속의 현실이 영화 속 영화를 끌어들여서 확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에 관한 영화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흑백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 관한 영화 부분을 말할 때 이제 굉장히 다 보고 나면 뭉클하게 뒤늦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극 중에서 이제 처음 촬영하는 장면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자갈밭에서 어떤 연기를 하니까 이 극 중에서 감독 역할을 하는 아들이 아버지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미소 짓는 것을 잊으셨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고개 들고 미소 짓는 거 안 하셨어요? 어차피 한 번 더 가야 돼. 내가 레포트는 안 눌렀나 봐. 근데 그것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영화와 현실의 관계가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결국 사실은 현실에서는 웃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위암 선고도 받았고 안 좋은 일 투성이고 아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웃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현해가지고 실현시켜 주는 게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영화가 상영될 때 이거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영화 속의 현실조차도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이 모금산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 그런 게 영화라고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뭉클함이 있죠.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할 수 네.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살아왔던 평생의 기억들을 편집하는 일이고 네.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는 일이고 그게 곧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간에 아들이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 편집을 하다가 맞아요. 막 울면서 어떤 대사를 하냐면 자고 내일 해. 컷이 잘 붙네. 컷이 잘 붙는다는 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기억이 딱 붙었을 때 너무 매끄럽게 잘 이어지고 그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일 텐데 그런 것처럼 아버지라는 존재가 기억하고 있는 젊은 시절 혹은 최근의 기억들을 딱 붙였을 때 그 하나의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들이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극중극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사제폭탄을 삼킨 남자란 말이에요. 사제폭탄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삼켜가니까 처음엔 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엔 자폭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러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말하자면 찰리 채플린 스타일의 영화인데 왜 사제폭탄을 삼킨 남자라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을까? 극중의 남자는 위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이 위에 갖고 있는 거대한 병이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어떤 위암이 있는 건데 그 위암이 사실상 사제폭탄의 비유가 되고 있고 극 중에서 잘못 먹은 강냉이랑 관련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먹은 강냉이를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고 결국 토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찍어준 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강냉이를 잘못 먹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사실상 강냉이라든지 사제폭탄이라든지 위암 같은 것이 쭉 연결이 되는데 결국 극중극인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불발이라는 단어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발이란 자막 표현이 누가 했을까? 아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바라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사제폭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위암 자체가 불발되었으면 하는 어떤 간절한 어떤 바람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그때는 저렇게 부자 사이가 곡진했는데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졌잖아요. 그렇게 잘못 삼켰던, 잘못 소화했던 아버지의 수많은 인간관계와 삶이 있었을 텐데 그것 자체에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다 불발되어 버렸으면 하는 마음, 그러면서 풀리기를 원하는 어떤 아들의 심정이나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곡진하게 느껴지죠. 이 영화에서 당연히 임시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한 6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밀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임대영 감독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우연히 만난 전여빈 씨 역할이라든지 너무 엉뚱하고 귀여워요. 엉뚱하고 귀엽고 네, 멋있어요. 맥주 만나다가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요. 뭐 이런 식의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아저씨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농담 섞인 재밌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저 세계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살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저 세계 안에 폭 파묻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또 김천과 금산이 만나는군요. 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상하게 또 역시 또 마음이 뭉클한 장면들이 꼭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초반에 이제 인물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사나 이런 걸로 설명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영화의 이제 마지막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았던 수많은 공간들이 텅 비어 있는 채 왜냐하면 모금산 씨가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들 하나씩 이어붙이면서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의 거리 풍경까지 그러면서 그동안 썼던 모금산 씨의 일기가 내레이션으로 펼쳐지는 이 두 가지가 겹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런 이 어떤 방식들이 영화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작품,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작품을 보면 그렇게 인물들의 빈 공간들이 마지막에 보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물이 썼던 일기 내레이션이 덧붙인 경우는 일단 저는 처음 봤는데 그때 느껴지는 어떤 굉장한 뭉클함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 그때 그 인물이었던 모금산 씨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장면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였구나 라는 걸 내레이션으로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물이 그 있었던 풍경에서 그 인물이 제거된 빈 공간만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운드와 이미지의 결합이 갖다주는 굉장히 짙은 페이소스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는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여자가 왜 내 아들을 만나는지 모를 일이다. 죽은 아내가 그랬다. 내가 당신이랑 사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12월 23일. 당신이 떠난 지 15년이 지났어. 믿겨져? 극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화 장면을 보면 사실은 그 전까지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극중극을 보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찍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아 그때 찍었던 장면이 그 의미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데 네. 이 똑같은 방법이 바로 그 영화 직전에 있었던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아까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뒤늦게 느끼게 되는데 네. 그것이 극중극을 보는 관객들의 감각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는 이상한 뭉클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많고 웃기게도 많이 웃기는데요. 네, 네. 특히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있을 때 그 분위기가 네. 마치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마을 잔치하는 느낌 같은 그래봤자 거 있고. 10명이에요. 네. 그 영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앞에서 자기 영화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앞좌석은 발로 차지 하다가 앞좌석에 발로 차봤자 아무도 없어요. 네. 너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소소하고 따뜻한 유머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대영 감독의 두 편의 참 좋은 영화 중에서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게 약간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고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영화의 스타일로 보자면 조금 더 제 스타일에 가까운 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인 것 같고요. 네. 그 후반부에 만든 영화 사제에서 폭탄을 삼킨 남자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실제 영화로도. 그래서 그 영화를 따로 한번 상영을 해서 다 같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 영화였고 네. 최고의 장면은 그래도 윤희에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러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준이 고모와 포옹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상한 뭉클함이 그럼요. 있고 왜 뭉클하게 생각해 보니까 포옹이라는 게 왜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장면을 보다가 아 포옹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접촉을 하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편지의 속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全然想像してなかったわ。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몸은 맞닿아 있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거죠. 네. 편지도 아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그러네요. 얼굴이 대지 않지만 그러네요. 정말 속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편지의 속성과 포옹과 허그의 속성이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의 그 시작과 끝에
편지가 있다면 그 한가운데 포옹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포옹이 주는 어떤 약간 절절함 같은 게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 편지가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물론 둘 다 굉장히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더 개성 있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좀 더 사랑스럽게 더 느껴지는 작품은 네. 저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였고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약간 단점도 있어요. 네, 뭐였죠? 근데 윤희에게는 사실 단점이 별로 적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훨씬 더 사랑스럽게 더. 데뷔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네.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날 수 있는 것들이 누군가를 푹 찌르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윤희에게도 물론 좋은 작품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은 저도 윤희에서 고르고 싶은데 똑같아요. 그래? 네, 정말? 그 장면이에요. 근데 다만 다르구나. 약간 이유가 조금 의미가. 다른데, 네. 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극 중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두 번 있는데 네, 네. 더 좋은 게 그 앞부분에 나왔던 마사코 고모랑 포옹하는 장면인데 그날 마사코 고모가 집에 있고 바깥에서 이제 뒤늦게 돌아오죠. 근데 갑자기 평상시 그렇게 스킨십이 있지도 않은 고모가 포옹을 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게 더군다나 너무 친하게 그다음 매일매일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포옹하자고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 처음에 안 하려고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포옹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의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미소를 짓다가 결국 이제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何これ全然想像してなかったわ 그런 거 같아요. 포옹이 줄 수 있는 위로 같은 것이 포옹을 하려고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랑하는 사람끼리 특히 가족끼리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말을 해보면 막상 포옹을 하면 그 뭉클함과 따뜻함과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영화가 그 장면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포옹하는 그 두 인물의 어떤 표정들 사이에서 둘이 말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뭉클함이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ずっとこうしてる 네, 이렇게 해서 임대영의 따뜻한 겨울이라는 타이틀로 임대영 감독의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이 두 영화를 네. 못 보신 분도 꽤 많지 않을까 싶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윤희에게 중요한 대사가 있죠. 여기 좋다. 근데 좀 추워. 좀 추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 두 편의 영화 추천드리면 네. 보시는 분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네. 싶은 생각을 드리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